안녕하세요. 숲에서 만나는 나를 기록한다 첫 번째 파트를 맡은 나인섭입니다. 저희는 4명의 강사가 콜라보레이션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숲속길 걷기, 건강체조, 영상 제작, 치유의 글쓰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의 제목의 부제로 이러한 특별한 활동들을 넣은 특별한 숲속 여행이라고 칭했습니다. 숲속에 가서 그냥 걷기 이외에 요가나 건강체조를 덧붙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편집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리고 치유의 글쓰기를 통해서 숲에서 만나는 나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첫 번째 파트를 맡은 강사는 나인섭입니다. 저희는 노인을 위한 소규모 맞춤 여행 전문 여행사인 소담행 대표이고요. 숲 해설가이자 사회복지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숫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50입니다. 어떠신가요? 50이 제 나이 같은가요? 물론 50이 나이와 관련되어 있지만 제 나이는 아닙니다. 제가 방금 소개시켜 드린 제 경력, 여행사 대표이자 숲해설가, 사회복지사, 이런 경력들을 제가 50살이 넘어서 비로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0은 저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숲을 거닐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이 강의에 40대와 50대가 같이 하신다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숲속 여행을 들어갈 텐데요. 숲에 가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숲과 관련해서 우리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피톤치드와 음이온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본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숲에 가게 되면 숲속 여행 혜택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물론 이것은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랬을 때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정신적 안정이 있는 바탕을 해서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숲속 여행에서 느끼는 그 혜택, 바로 피톤치드와 음이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피톤치드는 나무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천연 물질을 뜻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평생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벌레들에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외부로 내뿜는 피톤치드라고 합니다. 이 피톤치드는 화렵수보다는 침엽수에서 더 많이 방출된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통의 숲보다는 소나무 숲, 솔숲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더 걸었을 때 더 시원한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일본 치바대학교 숲치유연구소에 따르면 숲에서 2시간을 보낸 사람과 도심에서 2시간을 보낸 사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숲에서 2시간을 보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테스 호르몬이 약 12% 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음이온은 숲이나 폭포 근처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에 떠도는 전하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숲속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에 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아주 상쾌하시겠죠. 바로 이런 숲속, 특히나 폭포 같은 데서 많이 방출되는 음이온은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서 피로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본 규슈대학교 숲치유연구소에 따르면 숲에서 1시간을 머무른 사람과 그리고 도심에서 1시간을 머무른 사람이 이후 본인의 작업을 시작했을 때 작업 효율에 있어서 15%의 차이가 났다고. 이것처럼 숲속에서 머무는 것만으로도 많은 숲속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신체적으로 건강을 도와주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되면 이후에 정신적인 안정과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숲속 여행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혜택을 주는 숲속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숲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숲과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자주 가면 됩니다. 자주 가서 천천히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던 숲속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숲과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숲길을 거닐다가 왠지 여러분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에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서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꽃이 피는지 그리고 무슨 색으로 꽃이 피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본 다음에 숲에 자주 갔을 때 그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숲과 친해지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저에게는 배롱나무였습니다. 배롱나무 이름은 100일 동안 꽃이 핀다고 해서 백일홍나무 그런 것들이 불려지다가 배롱나무로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만났던 것은 1월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고요. 이 나무는 왠지 추운 겨울인데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는 나무 같았습니다. 수피가 매끈했고요. 그리고 가지만 앙상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소해 보였고 왠지 불쌍해 보였던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봄이 됐습니다. 이 나무를 봤는데 그냥 잎이 달려있을 뿐 다른 나무와 같이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잠시 실망도 했었죠. 여러분들 봄이 되면 상춘을 하고 그리고 꽃을 찾아다니면서 마음껏 즐기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여전히 그냥 잎만 무성할 뿐 아무런 꽃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꽃들이 다 지는 여름 무렵에 이 나무가 빨갛게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빨갛게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바라봤던 이 나무가 이렇게 남들이 다 꽃을 지우고 심심해했을 때 비로소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의 느낌을 시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목백일홍 제가 한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목백일홍 김종길 나무로 치면 고목이 되어버린 나도 이 8월의 폭염 아래 그처럼 열렬히 꽃을 피우고 불 붙을 수는 없을까? 이 시인의 마음이 그때 저와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키운 것은 아닌데 제가 키운 것 같은 그런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서 졸업 선물로 제 사연과 함께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숲에서 즐기는 방법은 자주 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끌리는 그런 나무를 하나 정해서 이름을 알아보고 나무가 변해가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 그런 것들이 한 가지고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숲에서 명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깊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꼭 바라보시고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일 팀워크로 숲에 찾아갔다면 오리엔티어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숲속에서 즐기는 방법, 그 소도구가 루페라고 하는 이런 작은 소도구가 있습니다. 이 루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숲속에 있는 나무들의 미시세계를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루페를 통해서 여러분들 꽃봉오리를 들여다보시면 수술과 암술을 구분할 수 있고요. 꽃잎을 자세히 들어보면서 색깔들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랬고요. 이 루페를 통해서 숲에서 존재하는 나무들의 미시세계를 들여다보고 그들과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숲에서 즐기는 시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시 제목은 풀꽃입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래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세히 보고 오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 루페와 같은 작은 도구입니다. 숲에서 즐기는 방법 두 번째는 숲 명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숲 명상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깊게 호흡해보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요 명상이 쉬워요라는
요 번역본 이 책에 따르면 저자의 깊은 호흡은 명상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깊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그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가 적절히 기능하려면 다른 장기들보다 3배나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뇌는 산소 공급을 위해서 자신에게 할당하여 전용하려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숲속 혜택에 대해서 음이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음이온이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서 피로 회복을 쉽게 하고 그것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깊게 호흡을 들어 마시고 하나, 둘, 셋, 넷을 센 다음에 잠깐 멈추신 다음에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보통 사람들이 1분에 호흡을 15회에서 20회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에는 한 1200회 정도를 하고요. 그것을 24시간 하면 한 23,000 정도의 호흡들을 합니다. 이것을 깊은 호흡으로 바뀌면 한 그것의 4분의 1 정도로 할 수가 있고요. 깊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의 곳곳에 산소 공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산소 공급이 늘어나면서 피로 회복이 빨라지고 집중력 향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숲속에서 천천히 걸어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간단히 소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숲에서 즐기는 팀워크 프로그램은 오리엔티어링입니다. 오리엔티어링은 발음상으로는 오리엔테이션과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은 지도와 나침판을 이용해서 경기장에 설치된 몇 개의 목표 지점에 찾아가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돌아오는 경기입니다. 산림청에서 매년 오리엔티어링 대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셨듯이 그렇게 목표 지점들을 팀워크를 이뤄서 목표 수행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서 팀워크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서 여러분들이 겨울잠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을 생각하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곰, 개구리, 그리고 다람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동물들은 왜 겨울잠을 잘까요? 예, 맞습니다. 겨울에는 먹이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무도 겨울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나무는 여러분들이 가을이면 좋아하는 이 단풍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나무는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여름부터 준비를 합니다. 나무는 먹이 활동에 해당되는 것이 잎을 통해 광합성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광합성 활동을 통해서 양분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뿌리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광합성 활동을 하는 그런 반복된 활동을 하는데요. 겨울에는 물을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나무가 얼어서 터질 수가 있고 그것이 나무의 생명에 위험하기 때문에 광합성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즉 가을이 되면 광합성 활동을 중지하기 위해서 모든 잎을 다 떨구는 것이죠. 즉 잎을 떨구고 나면 그동안 모아놨던 양분을 가지고 겨울을 버팁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꽃과 잎을 내는데요. 갑자기 내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동안 준비했던 겨울눈을 통해서 그렇게 잎눈과 꽃눈을 활짝 피우는 것입니다. 즉 나무도 동물들과 같이 겨울에 영양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겨울잠을 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숲에서 혹시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디이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숲 여행의 혜택을 느낄 3가지 그리고 숲을 가까이 하기 위한 숲 활동 3가지를 추천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것을 실행할 추천 숲 8곳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안내해드릴 8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숲 2곳과 둘레길과 관련된 숲 2곳, 그리고 도심공원과 관련된 숲 2곳, 한강공원과 관련된 숲 2곳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 역사와 관련된 숲으로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허닌릉입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여기 서초 50플러스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나가면 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숲에는 왕릉이 어떻게 숲과 연결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왕릉은 숲에 기본적으로 조성이 되고요. 게다가 왕릉이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라면 왕릉과 왕릉 사이에 정말 멋진 숲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태종능과 그리고 순조의 능, 그래서 헌인능이라고 합니다. 태종의 능은 헌능이고요. 순조의 능은 인능입니다. 이곳 도시 숲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합장능에 관련된 것입니다. 일단 도시숲 왕릉에 대해서 한번 구경해 보시죠. 헐릉과 일릉 사이에 이렇게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더 멋진 숲이 되겠죠. 우선 합장릉으로 조성된 일릉과 그리고 세종대왕 영릉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순조가 묻혀있는 이 일릉은 처음에는 세종대왕께서 거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것이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고 대신들이 계속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대신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얘기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묻혀있는 곳 바로 옆에 그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세종대왕은 그곳에 묻히기를 고집했고 처음에는 그쪽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세조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사건들을 통해서 여기 혹시 길지가 아니라 흉지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떠돌았고요. 그리고 세조의 다음 임금인 예종 때 여주로 세종대왕의 능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순조가 묻히게 됩니다. 그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세종이 능을 옮기고 난 다음부터 조선은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 순조가 이곳에 묻힌 후부터 1800년 후반부터 조선은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보면 풍수지리가 맞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수지리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합장능에 관한 겁니다. 합장능이란 왕과 왕비가 하나의 묘소 안에 같이 묻히는 것입니다. 합장능은 조선 임금 중에서 많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합장능으로 묻혔던 분이 세종대왕이고요. 그리고 정조 임금의 일가, 그리고 고종 임금의 일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조 임금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와 그리고 어머니인 해경고 홍씨가 수원에 융릉이라는 이름으로 묻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정조와 정조 부인이 같이 묻혀 있는 건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융건릉이라고 하고요. 그 아들 일릉, 바로 여기 순조와 순원왕후 묻혀 있는 것이고요. 그 손자 효명세자와 그리고 조대비가 같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종은 그리고 홍릉에서 묻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유릉에서 같이 합장릉 형태로 묻혀 있습니다. 그럼 합장릉으로 묻혀 있는 두 분은 다른 임금에 비해서 친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두 번째 헐릉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헐릉을 딱 봤을 때 들었던 느낌은 두 분이 너무 친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태종과 원경왕후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종이 원경왕후의 남매들을 다 죽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경왕후 태종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경왕후가 죽고 2년 후에 태종이 죽었을 때 태종이 원경왕후와 같이 나랑의 쌍릉 형태로 이렇게 능이 이것을 보고 두 분은 사후세계에서는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닐까? 화해하고 그렇게 생각해. 아까 세종대왕이 이 처음에 여기 있는 자리에 묻혔다가 저기 여주로 옮겨된 것이 풍수지리상에서 나쁘다고 했을 때 그 나쁜 이유가 수맥이 흐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오리나무 숲이 있는데요. 헐릉에 오리나무 숲이 있다는 얘기는 오리나무는 습지를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아마도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리나무의 이름은 오리마다 나무가 보여서 오리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오리나무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줄 두 번째 코스는
우면산 둘레길입니다. 우면산은 소가 잠을 자고 있는 모양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둘레길은 사당역에서 매원 심내숲까지 이어지는 길인데요. 총 길이는 7.6km 정도 됩니다. 높지 않은 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숲에 잘 가꿔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숲속 길 걷기 수업을 진행해보자 프로그램을 짜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출발 지점을 예술의 전당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착 지점을 매원 시민의 숲 근처에 있는 KT 연구센터 부근으로 도착 지점을 잡았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활동 내용은 제가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숲속을 거니며 즐기는 방법으로서 명상을 소개시켜드렸는데, 깊게 호흡하는 것,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활동들을 할 것이고요. 숲속에 가시면 숲속에 있는 나무와 친구 사귀기 활동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배롱나무를 소개하며 제가 숲과 친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도 우면산 둘레길을 걸으며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은 나무를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는 보통 크기가 5m 이상인데요. 그런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목이라고 해서 1m 정도, 2m 정도 되는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 눈에 보이는 나무, 각 높이에 따른 나무들을 조사해보고 그 나무들도 알아보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루페를 통해서 겨울눈을 관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나무가 변화될 것인지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곳은 수성동 계곡입니다. 수성동 계곡은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간다면 약 1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수성동 계곡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분들은 바로 정선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정선의 인왕 제색도, 진경상수화로 유명한 곳인데요. 정선이 또 다른 그림, 장동 팔경첩에 보면 수성동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이곳에 옥인 시범마을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그것을 2010년도에 철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복원 작업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정선 그림을 참고해서 복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다리가 기린교라고 하는데, 이 기린교는 이 정선 그림에서 이 다리에 해당합니다. 즉 몇백 년 전에 우리 선조의 그림을 통해서 현 시대에서 복원 작업에 참고했던 사례입니다. 수성동 계곡을 가면 왼쪽 사진과 같은 이런 숲속을 느낄 수 있고요. 바로 다음에 조금 계곡을 올라가다 보면 이런 계곡 중턱에 인왕산 둘레길을 만나게 됩니다. 2개가 소나무. 인왕산 둘레길을 통해서 여러분들 서울 시내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초소 카페를 만날 수 있어요. 이 초소 카페에 관한 이야기는 1968년에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이곳에서 북한 무장공비와 총싸움이 있었고요. 그런 총알이 박힌 흔적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초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을 초소 카페로 변신을 했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초소 책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하나 우리의 선배인 윤동주 기념관이 있습니다. 윤동주 선배가 이곳에서 연세대학교 다니고 하숙했던 곳이 있고요. 그런 인연으로 이곳에 윤동주 기념관을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킬 곳은 선유도 공원입니다. 선유도 공원은 한강에 있는 데서 접근하기 쉬운데요. 합정역과 당산역을 통해서 약 버스를 이용한다면 한 10분 정도의 거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강에는 선유도뿐만 아니라 노들섬도 있습니다. 2개, 그리고 밤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유도 공원은 또 다른 선유도 공원만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 선유도 공원은 1990년대까지 정수장으로 활용되었던 곳입니다. 영동포구와 강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한강에서 물을 취수해서 공급했던 곳이죠. 그리고 한강 취수지를 팔당으로 옮기면서 이곳은 더 이상 쓸 필요성이 없게 되었고, 이것을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공원으로 재단장한 곳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의 물공원이고요. 한강공원을 보기 좋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는 이 정자가 선유정입니다. 이곳에 가시면 한강 경관을 보면서 공원의 그리고 숲의 장점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공원을 조성한 분은 조성룡이라는 건축가와 정영선이라는 조경가가 함께 이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조성룡이라는 건축가의 인터뷰 속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물은 공간을 점유하는 것인데 그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이다. 즉 2002년에 이 선유도 공원이 개장됐고 2022년, 지금 2024년인데요. 20여 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으로 시간이 덧붙여졌을 때 이 건물이 더 가치 있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유도 공원을 조성한 조성룡 건축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선유도 공원의 역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단서라고 그때는 착안하게 된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최초 시도된 게 여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걱정들 많이 했어요. 이게 과연 이게 이렇게 공사하다 마른 거 아니면 폐기물처럼 보인 거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봐 보일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잘 그래도 이해가 된 거죠. 시민들이 정말 색다른 공원을 네, 봤죠. 한 번도 못 보던 공원을 본 그렇습니다. 겁니다. 야, 신기하네. 이러면서 이제 즐거워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설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게 봐도 네. 폐허에다가 좀 거친데 이제 이게 나무가 그다음에 이제 자라니까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이게 바뀌죠, 위상이. 예. 그래서 좀 많이들 좋아하는 그런. 어찌 보면 이 이후에 우리나라 건축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건축하면 공간 이런 걸 다루는 거가 주는데 거기 이제 시간이라는 게 맞아요. 같이 들어가서 그 시간의 변화하고 이가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체험이 되기 시작하는 걸 경험한 거죠. 그게 좀 저는 많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 퍼뜩 떠오르는 것만 해도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오래된 무슨 뭐 여러분들, 선유도 공원을 조성한 건축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건축이라는 것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로 시도되었고 그 시간을 덮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같이 부대끼고 느끼고 있는 숲속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네 곳의 숲속의 좋은 경험을 오래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숲에서 특별한 활동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즉 숲속에서 걷는 것 이외에 스트레칭과 요가, 걷기 활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캡컷이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숲에서 활동을 영상으로 남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활동 중에서 글쓰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숲에서의 특별 활동들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숲에서의 활동들을 부지런히 하시길 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숲은 자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숲에서 자주 찾아뵙기를 기원드리며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